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서입니다. 2부에서는요. 1부에 이어서 남은 독서 2세트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관심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특히 남은 2세트가요. 각각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지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문항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요. 조금 까다로웠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출제 요소 냄새를 맡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정오 판단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목 포인트까지 찾아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8번부터 11번 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와 수능 특강 우리 적용학습에서요. 그 과학기술 지문에 자그마치 2세트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나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문항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는 딱 봐도 선택지를 훑어봐도요. 글 구조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지? 그러면 특정 한 문단만 언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글의 전체 문단을 두루 포괄하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은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치? 어렵지 않고요. 앞부분을 보면 수정을 절단하고 전기 저항 변화,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이거 수정, 진동자, 주파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억이 어디 있지? 찾아주는 센스 필요하죠. 3문단에 보면 수정, 진동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진동자와 관련된 특징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지만 여러분 이 문제 10번 문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고요. 11번 문제가 중요하죠. 이 문제는요. 굉장히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일치 불일치에서 좀 더 나아갔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기 안에 사례를 줬죠. 그 사례까지도 적용할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번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 나올 겁니다. 저랑 같이 사고 훈련하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울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네. 1문단.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구나. 그냥 어떤 원리 이용하거나 저항 변화, 전기 저항 변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여기서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1문단에 나오는 질문,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울 중에서도요. 초정밀 저울에 대한 얘기해요. 이거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연계된 부분입니다. 개념이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아주 작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자, 이런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재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알아야 돼? 앞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앞전 효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자, 혹시 몰랐다면 여기서 다시 풀어줍니다. 보세요.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하면 요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것, 이건 무슨 효과지? 1차 앞전 효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요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거야. 재료에 전압을 걸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거, 이건 뭐라고요?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그렇지. 여기까지 친숙했어? 혹시라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 충분하죠. 자, 그러면서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뭐라고요?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재료를 앞전체라고 하고요. 그 앞전체 중에서도 수정이 주로 쓰인대요. 자, 앞전체를 이제 얘기하면서 수정을 구체적으로 딱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앞전체라고 하고요. 수정이 주로 쓰인다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입니다. 안 어렵죠? 그럼 이제 이 수정의 특징이 뭐지? 잡고 3문단으로 넘어가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내가 좀 부담을 느끼는 좀 긴 지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2문단이나 3문단까지 한번 읽어주고 쉬면서 먼저 9번의 일치, 불일치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이어서 읽는 것 또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앞전 효과 얘기를 했어.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수정에 대한 얘기 특징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대요. 수정을 앞전체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딱 만든다라고 확실히 정해줬네. 맞지? 그 이후 여러분. 자, 이 모양을 만든 이후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 표현이죠.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 이 관계, 흐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원판의 양면에 이번에는 전극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이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뭐 한다고요? 진동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절단하고 가공해서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눌러서 그 이후에 양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게 왔다 갔다 교대로 바뀌는 그 전압을 딱 가하면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야.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지? 이때 이 전압의 주파수를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이 주파수라는 개념.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1초 동안 몇 번 반복하는지 이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어. 자, 선생님 수정의 고유 주파수가 뭔가요? 저 과학기술 지문은요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딱 걸리잖아. 멈추지 마세요. 뒤에서 풀어줄 겁니다. 맞지? 자, 수정이 이 고유 주파수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와 주파수를 딱 일치시키면 큰 폭으로 진동하게 된대. 그래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 왜냐? 큰 폭으로 진동을 하면 훨씬 보게 측정할 수가 있겠지. 더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게 기억입니다. 수정 진동자에 대한 이 기억이 수정 진동자인데 그 수정 진동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야. 지금 이 문단 자체가. 자, 고유 주파수에 딱 맞춰가지고 진동을 엄청 크게 측정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큰 폭으로 진동하게. 근데 문제는요. 고유 주파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개념 정의해주고 있죠. 고유 주파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수정이면 수정이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요. 자기만의 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런 지점입니다. 기본 개념 정의, 특징이야.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고 하더라도 뭐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 출제 냄새 맡아야죠. 고유 주파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고유 주파수는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야. 그러면 물질이 똑같으면 이 고유 주파수가 다 같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양과 크기가 포인트였네요. 자, 고유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게요. 모양과 크기고. 모양과 크기가 달라? 그러면 고유 주파수도 달라질 수 있어. 요 개념 잡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야 했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뭐가 증가하면 어떤 영향이 있냐?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대. 이 관계 우리 잘 알잖아. 증가, 감소 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옆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자, 질량이 증가하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고유 주파수에서 막 진동하던 이 수정 진동자의 뭐가 감소한대요. 주파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대. 이 관계 당연히 선택지에서 하나 물어볼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증가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감소한다. 반대로 바뀌네. 라는 거. 질량과 주파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한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량만 딱 바뀌어도요. 막 움직이나 봐. 그래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얘네들
물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초정밀 저울이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 어떻게 잴까 할 때 그 원리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작은 질량에도 크게 변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라는 것은 질량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겠죠.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어허, 4층 연산이 나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이건 뭐 한다? 그렇지, 반드시 옆에다가 쓰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질량에 얼마나 민감한지 질량 민감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뭘로 나눈 값이래요. 그렇지, 주파수의 변화 정도. 우리 분수식을 읽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질량으로 나눈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수식 읽기. 질량이 만약에 같아. 그런데 주파수 변화가 많이 크게 변화를 해. 그러면 그 물질은 질량 민감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여기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주파수 변화가 큰 값이 나올수록 민감도의 이 전체 값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 이 관계를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아, 수정 질량 진동자 같은 경우는 이 질량 민감도의 값이 되게 큰 물질이구나.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아주 미세한 물질의 어떤 질량도 잴 수가 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제가 사실 실전이라면 제 스타일은요, 이쯤에서 한번 끊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글 구조를 좀 잘 이해시키고 출제의 핵심 요소들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볼게요. 수정 진동자로 이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 이거 바로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 맞지? 자, 윗문단에서 얘기한 걸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제 기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응용해서 기체의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나 보다. 잘 보세요. 따라옵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자, 기체가 달라붙게 딱 흡착되게 처리하면요,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기체가 딱 달라붙으면 질량이 변화가 생긴대.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우리 뭐 할 수 있었어요? 질량과 주파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의 관계 여기서 찾았었죠. 여기서 주목했었죠. 아, 질량의 변화,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는 뭐 된다는 거야? 감소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는구나. 요 관계.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 값을 유지한대. 그러니까 무한정 감소하는 건 아니야. 왜?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 그러면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풀어줄 겁니다. 중요하다면. Why? 왜냐하면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명하네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아,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달라붙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달라붙는 양이 최대치가 되면, 그러니까 무한정 달라붙는 게 아니니까,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으니까 일단 붙을 만큼 다 붙으면, 달라붙으면 그냥 그 값이 이제 유지가 되나 보다. 주파수가 더 이상 감소, 그 아래로 가지는 않나 보다. 이해됐죠? 안 어렵죠? 자, 한 문장 한 문장 흐름을 놓치지 않고 와야 돼. 자,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클수록 뭐가요? 농도가, 혼합 기체에서 A라는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유지된대. 어허? 지금 무슨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 거. 특정 기체의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뭐 하고 있어? 더 작은 주파수에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은 데서 유지가 계속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이번에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 자, 빨리 이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 즉, 더 이상 주파수가 감소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붙을 만큼 빨리, 최대한 빨리 붙는 거야. 그렇게 빨리, 얼마나 빨리를 우리가 재는 걸 반응 시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반응 시간의 개념이 앞에서 언급이 된 거네요. 자,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자, 뭐뭐 할수록 자,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이런 관계들. 당연하겠지. 더 빨리 달라붙는 거. 그게 반응 시간이 빠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더 농도를 빨리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구나. 만약에 반응 시간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 선지에 나온다. 이 부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 우리는 A라는 기체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 A가 아닌 다른 기체가 함께 붙을 수도 있지. 그러면 측정하려는 대상의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워. 이건 뭔데? 아, 그렇지. 측정이 쉽지 않아. 문제네. 자,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 하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없어. 문제네. 항상 독서 지문에서는요.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어. 그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짝지어서 알려주는 경향이 있거든.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 측정 어려워. 농도 제대로 알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놔야 돼.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봐. 항상 문제 있어. 어쩔 수 없어. 하고 끝나는 지문은 없습니다. 자, 봐. 함께 붙으면은 다른 기체랑 같이 막 섞여서 붙으면은 제대로 대상 기체의 그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대상 기체만 붙는다 하더라도 농도를 알기 어렵대.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면 돼가 바로 이 내용인 거야.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1일 때는 주파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2일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3일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미리 측정을 해놔야 된대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대. 그리고 그 후에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죠?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우리가 딱 보면 이미 미리 이걸 다 측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그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대. 아하. 자, 농도 알기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핵심 출제 포인트다. 항상 그렇다.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게 바로 이거. 그래서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측정해 놔야 된다는 거야.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이거 뭐야? 나누기 나왔네요. 농도에 대한 민감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 아까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주파수 변화를 질량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농도로만 바꾸면 돼.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요. 뭐라고요? 주파수 변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돼. 질량 자리의 농도로. 그럼 농도 민감도를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 출제가 될 만한 요소들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강, 약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풀릴 거야. 자, 8번 보세요, 여러분. 8번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럴 때는 이 내용이 본 지문에 있었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지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답은 5번인데요.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일단 끊어볼래? 앞전 효과 설명 1, 2문단, 2문단에서 나왔지. 그리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 이거 3문단에서 나왔지. 그러면 1, 2, 3문단이 여기에 걸리네요. 그리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뭐야? 4문단, 5문단이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1문단부터 전체 5문단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어서 이 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게요. 앞전체에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봐. 선지 하나가 앞뒤로 딱 나뉘지. 그럴 땐 여러분 모든 걸 내가 다 파악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전체에 대표적으로 우리 이 문단의 제일 끝에 보면요.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정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나열. 첫째 이거 유의해야 돼. 둘째 이거 유의해야 돼. 셋째 이거 유의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 뭐 앞전체의 제작 방법, 수정을 예로 들어서 수정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가 산문단의 앞부분에 나오지. 특정 방향으로 절단하고 가공해서 납작한 원판을 만들고 이후에 어떻게 하고 그건 있어. 하지만 유의점, 나열하고 있는 부분 찾을 수 없고요.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지. 개념 정의는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이런 부분 이 문단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전체 대표적으로 수정의 장단점을 막 분석하는 부분 이 내용의 글 방향과 맞지 않잖아.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1차 앞전 효과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2차 앞전 효과 종류를 분류했다 뭐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뒤에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막 서로 비교하고 있어? 아니지. 그 다음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분 앞전체 대표적으로 수정이 주로 쓰인다 하면서 수정에 딱 집중을 해서 이야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형을 구분할 때 이런 기준 저런 기준 해야 돼 라고 기준 제시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초정밀 저울이 어떤 원리로 아주 미세한 DNA 뭐 이런 질량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원리는 설명하고 있지. 그런데 그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쭉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실전에서 접근했다면 되게 쉽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 왜냐? 이렇게 딱 끊어서 확실히 아닌 부분 먼저 제거하면 날릴 수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혹시 모르면 부담 갖지 말고요. 다시 그 단어가 사용된 문단이 어디쯤이었지 생각하면서 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이거 오케이, 맞잖아. 왜냐하면 1문단 끝에 보면 주로 수정이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이외에도 있겠지. 자, 그 다음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그게 어디 있니, 여러분? 3문단의 제일 첫 번째 앞전체에 주로 쓰이는 수정은 절단하고 가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돼 있죠. 그 원리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인했어.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디 있었어요? 1문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을 잰다라고 나와 있어. 얘도 맞는 말이네. 자,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포인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문제 다시 안 나와. 그런데 이 포인트, 이 지점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글 읽으면서 어떤 부분 집중했어요? 바로 이거야. 고유 주파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모양과 크기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도 달라지겠지.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에 달라진다,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내야 할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문제 내고 있는 부분이야. 되게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 5번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기 봐봐. 분수식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식을 읽어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백에다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선지로 바로 물어보죠. 그래서 질량으로 나누면 무엇을요?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주파수 변화 정도를 나눴더니 질량 민감도야.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어. 맞는 말 그대로 풀었어요. 분수식을.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야. 이렇게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에는요. 기억이 뭐였어요? 그렇지. 수정 진동자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진동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면 되겠네요. 일단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여러분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다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그 3문단이 핵심적인 내용이야.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 기억. 그래서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막 큰 폭으로 진동해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게 수정 진동자지. 그러면 이 앞전체로 사용하는 이라는 게 포인트니까 이 수정이 앞전체라는 건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도 같은 맥락이야. 전압에 의해서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 봐. 전압에 의해서 화살표 영향 줬죠.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 이거 2차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얘도 일어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의 모양 얘기한 것 산문단의 초반 부분, 앞부분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원판 모양의 수정, 그 양 끝에 이제 전극, 연결, 그러니까 오케이. 다 오케이네. 자, 아직 답이 안 나왔네. 4번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 주파수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동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 이 기억 밑줄침 바로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자, 고유 주파수라는 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 변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이 값에 영향을 주는 건요, 모양이나 크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주파수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친 기억이 들어있는 그 문단, 그리고 그 문단과 관련 있는 전후의 문단의 문장들을 좀 끌어와서 여러분이 특징 파악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11번이죠. 11번 가보겠습니다. 적용 문제도 별로 그렇게 막 겁을 먹는 친구들 많은데요. 항상 생각하세요. 독서에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모양은 다채로울 수 있어. 그런데 기본 원리는요, 주어진 그 각각의 문단의 핵심 개념, 핵심 설명,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읽어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보기의 사례에 가봅시다. 알코올 감지기 A와 B야. 그러면 이게 알코올이라는 특정한 어떤 기체를 얘기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그냥 대상,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이렇게 여러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꾸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알코올을 감지하는, 알코올 자체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거야. 알코올을 감지해야 되니까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이 밀폐된 공간은 상황은 변동 없어요. 이제 다른 여타의 어떤 그 변화를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생각해봐 라는 거예요. 자, 혼합기체입니다. 그 혼합기체 안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지 농도를 측정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기체는 알코올인 거예요. 자, 알코올의 다른 말 대상기체로 바꿔서 이해하세요. 자,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게 처리했죠. 우리 왜 달라붙을 수 있게 처리해요? 달라붙어야만 질량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파수가 나왔어요. 감소하네. 그리고 특정 시간 더 지나니까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네.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어요? 그렇지.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게 유지되는 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달라붙을 만큼 최대치로 달라붙었기 때문이야 라는 거 읽어냈었잖아. 됐지?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돼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에서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봐. 혼합기체에서 알코올 농도를 알려면 우리 아까 이러해서 농도 알기 어려워. 어디에 있었죠? 그렇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이게 혼합기체에서 우리는 알코올만 측정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다른 기체가 붙으면 농도 측정하기 어려워. 문제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주목하는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5문단의 한 3번째 줄 끝에 보면요.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되죠.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합기체에서 그 대상 기체 알코올의 농도를 우리가 알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알코올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적절하지 않지.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 볼까요? B에 달라붙은 이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B에 막 알코올 양 달라붙은 건 그냥 그대로인데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어요. 다른 기체가 붙었는데 진동자의 주파수가 이제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됐어. 그럼 이때 주파수의 값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주파수의 값입니다.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크냐 작냐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잘 봐. 알코올만 있었는데 알코올만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체가 플러스 됐어? 달라붙었지. 다른 기체가 더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지. 훨씬 더 뭔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질량의 변화가 생긴 거야. 커진 거지. 그러면 봐.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는 낮아져요. 자, 농도가 커지면 주파수는 낮아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된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했지. 질량과 주파수의 관계. 그런데 이걸 달라붙게 만든다는 것은 질량 측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B에 달라붙은 알코올 양은 변하지 않았어. 알코올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플러스로 뭐가 더 달라붙었어? 다른 기체가 더해졌지. 더해졌을 때 주파수의 값은 어떻게 될까? 알코올만 있을 때보다 뭔가 더 더해졌으니까 주파수의 값은 더해지면 값은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값은 작아져. 그러니까 얘는 답이네. 이렇게 접근해야죠. 여러분 이해돼요? 질량의 변화가 주파수의 변화로 이어지고 질량이 더 커지면 주파수의 값은 작아져. 이 관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적용 문제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사실적인 사고를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까요? 답은 나왔지만 3번 가볼게요.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달라붙게끔 처리했다라고 여기 돼 있죠.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서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하는 건요. 이거 딱 고유 주파수랑 딱 일치하면 큰 폭으로 진동한다. 이런 표현들은 있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코올 이 기체가 달라붙게 만드는 것은요. 뭘 하기 위해서 달라붙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서 질량을 측정하려는 목적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질량과 주파수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달라붙게 만드는 이유가 진동자를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요. 달라붙었어? 그러면 이게 질량의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돼? 결국에는 달라붙어야만 그 변화가 관측이 되죠. 그러니까 달라붙게 만들므로써 질량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주어진 지문 안에서 정보를 충분히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다시 와보세요. 4번.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커. 그러니까 A랑 B가요. 똑같은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상태인데 주파수 변화 정도는 다르다는 거야. 주파수 변화 정도는 누가 더 커요? A가 B에 비해서 더 크다고 했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 얘기하네요. 자, 농도에 대한 민감도 여기 질량 민감도, 농도 민감도 아까 전에 우리 공식 나왔잖아. 선택지에서 건드렸어요. 그러면 봐. 농도에 대해서 질량 자리에 농도를 넣으면 돼. 농도에 대해서 주파수의 변화가 더 커. 그러면 민감도가 더 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변화 정도가 더 커. 그러면 민감도가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5번.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자, 여러분 시간 얘기 나와서 우리 아까 전에 뭐 떠올리면 돼? 반응 시간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자체가 반응 시간이야. 자, 이 반응 시간이 만약에 더 짧아. B가 A보다 더 짧대. 그러면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자,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무슨 말이니? 여러분 지금 양이 무슨 말이야?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 그 자체가 뭡니까? 반응 시간의 개념이야. 그치? 그러면 반응 시간이 더 짧다라는 얘긴데 그 말은 B가 A보다 반응 시간이 더 짧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같다니요. B가 A보다 반응 시간이 더 짧은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첫 번째 오늘 2부에서 다루는 과학기술 세트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11번 문항 혹시 틀린 친구들 있다면 좀 면밀하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헷갈렸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 있겠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로 가보죠. 이 두 번째 세트 역시도 수능 완성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그 4회까지 가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연계를 좀 체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물론 연계가 아니었어도 나의 핵심을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다면 핵심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딱 세워 나갔다면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테지만 내가 연계 교재 공부까지 했다라고 하면요 좀 놀랐을걸요. 왜냐하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실전 모의고사 4회 찾아보세요. 거기서도요 가나 주제 통합으로 나왔고요. 지금 우리 이 세트에서는 나에서 보면 유형원이라는 학자와 정약용이라는 학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요,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보기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기박스를 다루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끌어와서 지문에 좀 녹여서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수능까지 지금 시간 좀 남았죠. 그럼 여러분이 지문만 막 분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히나 보기나 그래프 등과 같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항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예, 이런 정도 여러분 챙겨가셔야죠. 자, 12번 한번 볼게요.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주제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문 주제 통합. 그럴 때 가 단독 문제야, 이건. 그러면 여러분, 나까지 가지 마세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가까지 딱 읽고 바로 12번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요. 1년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 물어보는데 어디에 네모박스 쳐져 있어요? 네모박스 있는 부분을 딱 찾아. 나의 1문단 끝부분에 있네. 개혁론에 관한 거. 일단 나를 봐야 돼요. 이건. 그럼 나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되겠네요. 자, 14번, 15번 문제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죠, 여러분. 자, 14번은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고 밑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나에 다 퍼져 있죠. 이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읽을 때는요. 그 밑줄만 쏙쏙쏙쏙 뽑아서 읽지 마십시오. 그 밑줄을 둘러싼 전후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맥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딱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 그 밑줄에 너무 집착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밑줄 설명이 나오게 된 맥락을 좀 잘 파악해서 접근을 하셨어야 됐고요. 변별도가 높은 문항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 문제, 이거 적용 문제죠. 자, 너 이해했니? 그래, 좋아.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이 상황에서는 유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상황에서는 정약용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 나에서 유형원과 정약용이 얘기한 그 핵심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마지막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기에 또 다른 개념을 줬어요. 유토피아. 그런데 이 개념이 상당히 명확했죠. 그런데 보기에 또 다른 개념을 줬다라는 건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부분과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지 다른지 그 공차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좀 정보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문맥상 의미의 어휘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뭐 그 부분을 읽을 때 바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 팁이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갈게요.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나왔네요. 여기에 규정된 신분제 얘기 하나 봐. 자, 12번에서 앞부분 보면 속대전, 경국대전, 선지에서 조선 후기 양반,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조선 후기 상민이 어떻게 조선 후기의 신분제와 관련된 신분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가 보다 예측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나와 신분제 얘기가.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요. 조선에서 신분을 어떻게 나눴냐면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가지치기 늘 강조하는 거죠. 수능 독서 지문에서 가지치기 안 활용되는 그런 독서 지문 본 적 없거든요. 여기도 딱 나눴어. 전 무엇을 근거로? 경국대전. 여기서 규정돼 있었대. 자, 양인은 누구냐?
천이는 누구냐? 이렇게 쭉 풀이를 해주네요. 양이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나 군역의 의무를 지녀야 돼. 그러니까 과거 응시 자격은 얻고 그런데 그만큼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세금도 내야 되고 군역도 져야 되고. 자, 천이는요.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된 천역은요, 천한일, 천역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었나 봐요. 자,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에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16세기 이후에는요, 양반이 특혜를 받았어요. 어떤 특혜를 받았냐? 군역 면제. 그래서 양인은 사회적으로는요, 법에서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될 때 사회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양반, 그 다음 중인, 그 다음 상민 뭐 이렇게 나뉘었나 봐. 안 어렵죠? 자, 이런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가보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됐다. 법적, 사회적, 이건 법적이고요. 이건 사회적으로 나뉘어진 신분제도라는 걸 1문단에서 딱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2문단.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됐대. 조선 후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 분화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분화 확대에 따라서 신분제에도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가 이 글 핵심이잖아. 자,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가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어. 노비가요. 속량이라는 건 돈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 안 해도 돼, 이제 돈 내면. 그리고 그조차도 나 돈이 없어. 그럼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또 다른 법전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아예 법전에 딱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다는 거지.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하기도 했어요. 노비가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법전에 딱 명문화 시켰다는 거지. 이는 국가 재정의 운영상 노비제 유지보다는, 왜냐하면 이 노비들은 납세를 안 해요. 납세의 의무는 양인. 그래서 그들을 양인으로 바꿔주는 거지.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이유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면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택했다. 왜냐? 돈이 없어, 몰락한 양반들. 그래서 이들한테 돈 받고 노비 그냥 이제 몸값 돈으로 받고 속량해주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변화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일어난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었지 얘들아?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이렇게 유학이라는 게 뭔지 몰라. 각주 나와 있죠. 여기 보면요, 각주에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직역이거든. 유학이 직역이야.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이 직역을 얻고자 했대. 어떤 유학이라는 역할을 얻고자 했대요. 자, 유학이 도대체 뭔데? 이런 생각 들 거야. 그거 풀어줍니다. 상민층이 도대체 유학의 직역을 왜 얻고자 했지? 유학을 원래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18세기 이후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여러분, 저 어휘 문제 마지막에 풀게요. 자, 유학의 의미 말해주고 있어. 개념 정의했습니다.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대. 근데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 이게 이유구나. 이유 나오면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된다고 했지. 출제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유. 자, 상민층에서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대.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도적으로는 일단 양반이 될 수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보세요.
이 상민층은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길 원했어. 그 이유는 군용 면제란 특권이 있지. 그런데 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양인,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양반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나 온전한 인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이 온전한 인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읽는 독자들이 의문을 가지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풀어줄 겁니다. 당시에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유학이라는 직역만 가지고는 안 됐대.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기역, 유교적 의례의 준행 혹은 문중과 족보에 의한 편입 이런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대. 아하, 기역은요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겠네요. 자, 기역은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자,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의 문화를 모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인정받고자 노력했대.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는 신분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의 상한선이 이렇게 근접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힘 여전히 작동했어. 그 양반층도 비양반이 막 다 양반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것.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이 기억에 해당되는 거겠죠. 온전한 양반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할 수 있어. 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런 힘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또 비양반층은 나름대로 또 양반이 되기 위한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대요. 신분체가 그 제도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한 단면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가지치기를 중심으로 의미 파악했습니다. 자, 12번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속대전이라는 이 법전의 규정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뭐 백냥을 내면 어떻게 해준다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었잖아. 송양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됐다. 자, 노비에서 벗어나면요 이제 무슨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돼. 그러니까 재정상으로도 이렇게 송양시키는 걸 추진을 했다라는 거 우리 이유에 주목하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끝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경국대전이라는 이 법전 반포 이후에 갑오개혁까지 이거 1문단에 나와 있었죠? 조선의 법적인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어. 뭐가? 양인과 천인. 그러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의 신분으로 풀어주고 돈 받는 것. 그런 그 몰약한 양반들도 있었다라는 대목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조선 후기의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나름대로 유학 증가하는 현상은 신분체제가 막 이렇게 동요하고 비양반이 양반층으로 접근하려는 거지 신분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은 아닙니다. 1문단 끝에 보면요. 신분체제 이거 갑오개혁 이런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5번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자 포인트는요.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 요 대목 우리 주목했었지. 그래서 양반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이 됐지만 온전하게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라는 거 나왔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호적상으로만 인정이 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나는요. 가에서 이런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흔들렸어.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봐도 밑줄 친 부분. 개혁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일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되기 어려웠어. 이런 어떤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에 두 인물이 있어요. 유형원 그리고 19세기의 정약용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각각 도덕적 무엇이 포인트야? 능력주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개혁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당시의 사회에서 정말 혁신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개혁론이 결국에는 우리 13번 문제가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일련의 개혁론 안에 들어가는 게 정약용의 사상, 주장, 그리고 유형원의 사상, 주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후의 문단에서 쭉 풀어서 설명이 되겠죠. 자, 이 문단은요, 유형원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 유형원은, 봐, 얘들아. 2명의 학자가 나왔어요. 일단, 이 문단에는 유형원이고요. 읽어봐서 알겠지만, 3문단에는 정약용이거든? 2명의 학자를 냈다는 건 둘이 똑같으면 굳이 2명을 소개할까요? 아니죠. 1명만 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통점도 있을 수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형원과 정약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구나.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거 수능 출제의 어떤 독서 지문을 만드는 기본 구조, 원리입니다. 자,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 건설이 목적이었구나. 유형원은 도덕국가 건설. 자, 봐. 개혁론 안에 개혁론 신분 개혁론 그 안에 유형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지는 3문단에서 정약용의 얘기도 할 겁니다. 자, 신분 세습을 비판했어.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룰이었어. 그런데 그게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노비제 폐지 주장했어요. 자, 유형원의 첫 번째는 노비제 안 돼. 노비로 태어나면 무조건 노비 안 돼. 능력주의, 도덕적 능력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상을 이해해 보세요. 자,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했대. 이게 2번째네요. 뭐야? 비도덕적인 직업은 광대와 같은 이런 직업 철폐. 찾았죠? 자, 그 다음 산농공상, 선비, 농민, 공인이라고 해서요. 물건 만드는 사람들. 상인, 이들의 사민으로서 편성하고자 했대. 산농공상으로 편성하고자 했대. 그러면 3번째는 산농공상. 이렇게 나누려고 했구나. 자, 그 다음 그는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 이거 수능 완성에서도 나왔었죠, 여러분? 자, 공거제를 통해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뽑아서 여러 단계 교육한 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뭘로 할 수 있어? 관료로 임명해야 한대. 4번째가 공거제다. 그러면 유형원의 사상의 핵심 부분들 우리 다 찾았어요. 근데 공거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일단 핵심은 도덕국가 건설. 그래서 능력주의입니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요. 뭐 합니까? 추천받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관료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추천이 먼저. 그리고 이제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서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지방에도 적절히 분배했어. 그래서 향촌 사회도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구나. 끝났어요. 유형원에 관한 핵심 내용 이렇게 번호로 정리가 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글 구조가 굉장히 친숙한 형식이죠. 3문단은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야. 그리고 4문단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들의 생각들을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약용 가볼게요.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자, 첫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자, 이에 맞춰서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대. 이렇게 한 목적이 사집단 재편, 선비집단을 재편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정약용 여기 옆에다가 좀 쓸게요. 첫 번째는요. 행정구역을 개편. 그래서 목적은 뭐였냐면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대.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쓸 필요는 없어요. 저 번호만 쭉쭉쭉 밑줄 그으면서 매기면 됩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오호! 이거 이제 여러분 촉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형원을 읽었는데 어떤 지점이 다르지? 어떤 지점이 같지? 이거야. 같은 지점 공통점 나왔어. 능력주의입니다. 도덕적 능력 굉장히 중요시 봤다는 거야. 자,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서 추천을 받았어. 여기 공고자에서도 추천 받았는데, 그치? 추천으로 예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역시나 교육하고요. 선발하고 교육하고 화살표로 표시 가능하네. 여러 단계 시험을 쳐서 관료로 선발했어. 아하, 이게 동그라미 2. 두 번째, 선사제도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선사에 대한 거고, 역시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뭐였어요? 공통점이네요. 추천을 통해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뭐 임명한다라는 거, 선발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밑줄 친 니은 부분 나왔어요.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자, 봐. 일단 선비만 뽑는 게 아니에요. 선비에게도 기회를 줬어. 많이 주긴 했지. 그런데 누구까지도 농민과 상공인한테도 선발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의 어떤 계층의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거 출제될 것 같은데 바로 노비 이외. 우리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여기서 노비제 철폐해야 돼라고 했는데 정약용은 차이점이야. 이 부분 다른 지점이었지. 정약용은요. 노비는 인정입니다. 노비는 있어야 돼. 자,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 오픈인데 노비한테는 오픈이 안 된 거야. 그 넘나들 수 있는 게. 자,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해라고 주장했대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니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니은은요. 결국에는 관료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는지, 자, 관료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는지인데 그 방식 안에서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이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 선발했고 거기에 더해서 농민과 상공인한테도 기회를 줬어. 결국에는 물론 사거주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긴 했지만 뒷문장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관료제를 나름대로 혁신적인 개혁론이니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지배층을 재구성하려는 방법 중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자, 제가 이따 문제 풀 때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사회 지배층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정약용이 실행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 상공인한테도 오픈. 단! 실제 냄새가 난다. 누군 예외야? 노비는 예외였어요. 누구와의 차이점? 유형원과의 차이점. 항상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반드시 짚어가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두 사람 묶어서 얘기하네요.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의 역할에 주목을 했대. 그럼 여러분 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도덕적 능력주의를 추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지. 자,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민,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치다 라고 보고요.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을 구성하고자 했대. 무엇을 강조했냐면 도덕적 능력을 중요시했어. 유형원은요. 일단 도덕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사를 구성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사를 구성, 지배층을 구성. 이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정약용은 이야기합니다. 정약용 도라고 했잖아. 공통점이네. 양반의 세습 비판하고요.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거 계속 대물림 그거 끊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개혁론인 거죠. 일련의 개혁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도덕적 능력에 따라서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공통점 어디로 묶여요? 도덕적 능력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거야.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 사 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이런 걸 집중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대. 계층은 넘나들 수 있게 열어줬지만 이제 그 계층이 딱 정해지면 그 안에서 확실하게 사와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그 피지배층 그러니까 이 경계를 딱 구분을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줬다는 거야.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줬어요. 다만 영원히 이게 세습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두 분이 있었지만 또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서 도덕 국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이 사문단은 유형원과 정약용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했죠. 자, 이제 남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졌을걸요. 1년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번.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 몇 번이야? 2번째, 광대의 비도덕적인 직업이야 철폐해야 돼. 맞는 말. 유형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했어요. 그래서 뭐 향촌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기풍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이 문단 끝에서 확인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정약용 얘기네요.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사집단의 역할 강조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 구상했다라는 거 우리 읽으면서 계속 체크했던 부분이고요. 굳이 찾자면 사문단에 이런 부분에서 사문단 밑에서 4번째 줄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집중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 1번에 해당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다. 잘 봐, 얘들아.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이건 뭐야? 공통점인가 보다.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바로 여기서 걸려야 되죠. 자, 이들은 시험이 먼저야? 아니잖아. 뭘 했다는 거야? 추천. 이해돼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 기간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 거쳐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한 게 아니라 추천을 했다는 게 두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었으니까 답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지. 낚이면 안 되는 지점. 일부 친구들은요. 이 화살표를 잘 이용하면서 선후관계 파악해서 읽어내는 게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13번 문제 풀다가 답이 없네? 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 친구들 있었을 거야. 이 부분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아까 가에 있었죠. 유교적 의례 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이런 조건이 필요했대. 뭐라고요?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학이라는 이 직역만으로는 온전하게 인정 안 해줬어. 호적상으로만 인정을 했지. 자, 그럼 가볼게요. 니은과 디귿은 이 부분에서 확인을 미리 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거네. 자,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일단 끊어봐. 자, 정오 판단 해야 되겠는데 신분적인 정체성? 여기서 일단 저는 물음표 딱 걸렸어요. 왜냐? 정체성이라는 게 뭔데 그 변하지 않는 내 정체성, 존재의 본질이거든.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건요. 확실한 하나 답이 딱 손들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돈 많다고 유학이라는 직역 얻어가지고 다 그러면 양반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양반의 지위나 또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 정도라고 봤으면 더 정확했겠죠. 자, 그러면 뒤가 확실히 틀어질 거야. 보세요.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라니요. 여러분, 니은은 무슨 방안의 일환이었어? 정약용의 개혁론의 일환입니다. 그치? 그럼 그 안에서 사회 지배층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농민과 상공인한테도 뭐 이렇게 배정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결국에는 이 개혁론의 일환이야.
관료 선발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거 완전 반대되는 설명인 거죠. 오히려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사한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것 정도인 거죠. 자, 기역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 맞죠? 계속 유학 직역 얻고 싶어 했잖아. 자, 그래서 양반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맞아요. 자, 자기 나름대로 야, 무조건 다 양반으로 인정 못 해줘 이거잖아. 기역의 이런 조건을 다 해야만, 충족해야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해줘 이기 때문에 노력이라고는 맞아. 그런데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1번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양반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지, 개혁론의 일환인데. 그래서 전혀 다른 소리죠. 3번 가볼까요? 기역은 상민층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들 나름대로 양반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 정확하죠. 이렇게 설명이 돼야 정확하지. 디귿은 이거 니은으로 착각하고 읽은 친구들 많을걸요. 그런 거 수능에서 또 실수한다. 조심하세요.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서 인재 등용의 신분에 벽을 두지 않으려고 한 방안의 하나다. 디귿은 도덕적 능력을 중심으로 지배층을 재구성하려는 거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확실한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4번 가볼까요? 자, 기역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의 구분을 강화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려고 하는 제도. 뭐 기역에 보면 여러분 일단 신분의 구분을 비양반 더 이상 온전히 양반으로 인정 못해 구분을 강화하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불평등을 심화하는 어떤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도라고. 불평등을 그걸로 인해서 막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그리고 디귿은 확실히 틀어지죠. 보세요.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서 도덕 실적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런 걸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지. 됐지? 그래서 디귿이 너무나 확실하게 딱 손을 들고 있네요. 나 아니야 이렇게. 자,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 여러분, 니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지배층 재구성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양반층의 어떤 특권을 막 강화하기 위한, 그건 개혁론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소리고요. 디귿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구분은 있지만 어떤 그 진출이 가능한 거죠. 이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런 거지. 막 구분 자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14번 선택지가요. 가와 나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집중력을 잃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15번 가볼게요. 15번 어떻게 푸셨어요? 자, 우리 변치 않는 거 하나 확실히 해둡시다. 유영원과 정약용은 개혁론자야.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 도덕적 능력주의입니다. 됐지? 그렇다면 기억 리을에 대한 판단한 것 선택지를 쭉 보니까 유영원은 여기에 동의했겠군 혹은 동의하지 않았겠군. 정약용은 동의하지 않았겠군. 이거요 여러분. 얘가 시키는 대로 막 가잖아. 헷갈려요. 어떻게 하냐. 우선 유영원 먼저 판단, 그리고 정약용 그 다음에 판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역 같은 경우는 잘 봐. 아래로 농공상 사 있고요. 그 아래로 농공상이야. 농공상이 아래로 힘써서 일하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저 둘 다 사농공상 체제를 딱 확실히 하고 있잖아. 그런데 포인트는 효도 공경하고 나라의 기포 흐트러지지 않는 거 도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 산업공상의 역할을 딱 나눴어. 이거 유영원도 맞고 정약용도 맞아. 동의하겠네.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니은.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라는 이 도덕적 가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니야. 둘 다 개혁론자지. 농부의 자식이 영원히 농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능력,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관직으로 진출 가능해. 그 벽을 열어준 거예요. 둘 다 동의하겠죠? 자,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덕행 중요시 여겼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여기까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되기 위해 이것도 봐라. 출제 요소 냄새가 난다라고 읽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
정약용은요, 노비제는 인정했어요. 노비는 필요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영원은 맞지만 정약용은요, 아니야. 동의할 수 없어. 노비 빼고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모든 이에게에서 걸립니다. 됐죠? 자,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기가 분명하고, 여러분 이 신분 경계, 신분의 경계를 넘지 않아야 돼? 그럼 그거 개혁론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둘 다 개혁론자들이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신분 경계 좀 넓혀줬어. 능력이 되면, 도덕적 능력이 되면 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X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답이 아주 쉽게 보이지. 답 몇 번? 5번이야. 정약용은 요 뒷부분을 보면 돼. 기억에 동의하고, 그리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고, 디귿에는 노비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나머지 선택지는요, 여러분 판단 쉽게 이제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문제 남은 게 아니었어. 마지막 이제 17번 어휘 문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자, 16, 17번 이제 진짜 두 문제가 남았네요. 자, 갑니다. 16번도 아마 선생님 저 지금 보기까지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봐. 보기도요. 본문의 그 학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부분만, 어떤 부분만 있으면 굳이 낼까요? 아니지. 근데 분명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 찾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보기가 길수록 역으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올라와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서 당대 사회를 비판했어. 자,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국가인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후에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특정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 간의 차이가 있었네. 얘네들은 노동 안 해. 노동 면제 받았어요. 그리고 성직자나 관료 이런 권력층은 다 이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다. 특혜를 받고 있네요. 그치?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연구 공공의 일에 전념합니다. 이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자 이거 봐. 능력 중심이라는 점은 공통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추천해서 일단 받는다. 추천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 공통점.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어. 학자 계급으로 가려면 일단 능력이네. 이거 유영원과 정약용과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 학자 계급도 만약에 학자 계급이 한번 됐어. 영원히 학자다? 아니라는 거야. 자, 학업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노동계급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자, 이 노동계급도요. 얼마든지 자기가 학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학자 계급과 노동 계급의 경계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서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서 넘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단 이렇게 끊어보세요. 앞부분 유토피아 이 보기 내용 맞는지 보면 되겠네. 자, 선발 과정 거치는 거 우리 읽어냈지. 자, 가의 유학보다 가의 유학은 선발 아니잖아. 그런데 나의 선사는요, 선발의 과정, 그 추천을 하는 그 대상 중에서 선발하는 과정이니까 가깝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 내용 이해, 보기 이해 잘한 거지. 그런데 그게 영원히 세습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 양반, 16세기 이후의 양반을 보면 차별적 특혜 뭐 받았어요? 군역 면제 받았지? 얘네는 특혜 받았어. 그 양반과 달라요. 왜냐? 이 유토피아에서는요, 세습 안 되거든. 근데 16세기 그 양반들은 세습됐었잖아. 그러니까 다르군,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 3번.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이거 맞는 내용이죠. 보기 이해 잘했죠. 자,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했었지. 이들의 생각과 그러면 학자 계급의 권력층 나오게끔 한 거, 이거 유사하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설사 보기를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사고 확장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선택지를 보면서 그렇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네. 어렵지 않게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자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 기준이야. 능력 기준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해 상민 출신의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어서 양반으로 호적상 인정받는 것은 이것은 학업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리고 설사 이 기억의 조건을 다 지켜가지고 진짜 온전히 양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능력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능하죠. 자, 5번 답이네요.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야?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이동 자유로웠어요. 능력만 된다면, 학업에 대한 능력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잘 보세요.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다고요? 이때 이 계급 간의 차등이 없다라는 건 우리 차등 있었는데 학자 계급에서만 관료와 성직자가 나올 수 있게 했는데요.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뒤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전제하는 내용이 이미 틀렸다고. 됐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자, 오늘의 진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 17번은요, 내용이 이제 필요 없어. 얘는요, 문맥상 의미고요. 되게 자주 우리가 만났고 훈련도 많이 했어. 연습도 많이 했어. 그러나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있지만 여러분 항상 단어, 어휘가 나왔을 때 내가 틀렸어? 그러면 그 어휘의 사전을 꼭 찾는 습관. 그리고 문장 속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대. 뭐가요? 여기 문맥상 그 앞부분을 보면 유학이거든. 자, 유학이 굳어졌어. 유학이라는 이 주어가 굳어졌어. 뭘로요? 직역 명칭으로. 됐어요? 문맥상 의미를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요. 문장 성분의 그 구조가 비슷한지, 그리고 그 문장 성분에 오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지 그거 먼저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밑줄 친 서술어를 좀 쉬운 말로 풀었을 때 의미가 통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 무엇으로요? 가운으로 딱 확고해졌다라는 거죠. 굳어졌다라는 게 아주 확고하게 딱 자리 잡다라는 거거든. 유학이라는 것이 직역의 명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다라는 거지. 똑같은 형식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나머지 요소 한번 볼게요. 굳어졌어. 뭐가요? 대지가 굳어졌어. 주어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요. 뭔가 대지가 땅이 단단해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지역 명칭으로 딱 확고하게 자리 잡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것도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진 거야. 결심이 뭔가 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만 필요해. 그리고 어쨌든 의미 자체도 달라. 자, 이것도요. 뭐 굳어졌대. 뭐가요? 몸이 딱딱하게 됐다, 근육이 딱 굳었다 이런 의미거든. 전혀 관계없죠. 자, 그 다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표정이 굳어졌다, 표정이 뭔가 딱딱하게 딱 멈췄다 이런 건데 얘도요. 직역 명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다는 의미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특정 문장 성분을 딱 보고요. 그 문장 성분의 구성이 비슷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의 의미 층위가 비슷한지를 보고요. 그래도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밑줄 친 서술어의 의미를 좀 쉬운 단어로 풀어서 이해했을 때 맞아 떨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17번까지 해결해서 2부 다소 묵직했죠? 여러분, 2부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3부와 4부에서는 문학 해설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넘어가십시오. 저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또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능의 마지막 그날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안녕!